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사회복지 정책론 강의를 하게 된 김기동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돼서 직접 만나서 쌍방향 교육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를 전에 한 바 있고, 또 배재대학교 외래교수와 한림대학교 겸임교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연수원에서 초빙 교수로 있고, 또 송호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개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과목 개요입니다. 인간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질병, 실업, 빈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도처에서 위협받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이론과 실제를 연계해서 살펴보고, 또 사회문제 진단과 해결 능력 향상 및 정책 과정을 연구 논의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정책의 지식 또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첫 주와 7주는 PPT 화면 녹화 강의를 하겠습니다. 9주에서 14주는 대면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 15주차는 기말고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성적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학습 계획과 강의 계획입니다. 첫 주는 강좌를 안내해 드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개념 및 가치 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의 전개, 복지국가 시대와 국가별 발달 흐름. 3주차는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과 이념적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의 제1원에 관한 접근과 탐구로 사회양심 이론이라든가 음모이론, 수렴이론, 확산이론, 시민권이론, 종속이론, 합리이론, 정책이전이론, 국가중심이론, 형성과정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을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는 사회복지정책의 의제 형성과 정책 대안입니다. 이 핵심 부분인데, 이거 정책에서 정책 의제 형성의 의미, 정책 문제의 이슈화 및 의제 형성, 정책 대안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주차는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집행 및 평가입니다. 이것도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그 모형에는 합리 모형, 또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공공선택 모형 등입니다. 정책 결정 영향 요인에는 참여자, 또 구조, 환경, 대안의 존재, 타 정책과의 관계, 또 사회복지 정책의 지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를 알아보고, 6주차는 사회복지 정책 분석입니다. 정책 분석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분석 방법 및 유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가의 역할과 정책 분석 틀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는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제도입니다. 급여의 대상이나 형태, 급여의 기본 원리와 수준, 또 맞춤형 급여 제공 등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는 이제 중간고사고요. 9주차는 국민연금제도로 복지 영역별 이제 주요 제도를 설명하는데요. 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운영 방식,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10주차는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제도의 내용과 외국의 건강보험, 권리구제와 민간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1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입니다. 그걸 이제 산재라고 하는데, 산재보상보험의 의의, 운용과 보험료 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12주차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목적과 가입과 재원, 운영급여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주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제도 내용, 재원 조달과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고 외국 정책과의 비교, 과제와 전망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14주차는 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빈곤 원인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 또 정책적 탐색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기본원칙, 급여 내용,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교재는 주교재는 서버준 외에 사회복지정책론 2018년 지식공동체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부교재는 김영하 외에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으로 2020년에 공동체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일단 이제 참고문헌, 또 정책 사이트 등 학습 보조 자료 등은 학교 시스템에서 게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개념 및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와 정책의 의미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도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의미입니다. 사회복지의 의적 의미는 사회적이라는 형용사와 복지라는 명사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복합명사죠.
영어로 이제 social welfare라고 하는데요. 영어 그 welfare라는 뜻도 웰과 페어의 복합명사로서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만족스러운 상태, 건강과 번영, 행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안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 사회적으로 행복한 생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를 누가 또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과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체의 그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복지 대상으로서 나 혼자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의미는 경제적 의미와 대비되는 것이죠. 경제적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윤추구죠. 그러나 사회적 의미는 상부상조 또는 이타주의와 같은 사회적 동기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와 존엄성이 있다는 이상과 웰페어, 잘 살아가다라는 이상을 지향하는 실천 상태. 여기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 안에서의 기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태도 함께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의 이제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책 이제 폴리시는 폴리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파생되는데 이후 라틴어와 만나면서 이제 폴리티아라는 이제 의미로 변화되었고 중세에 이르러서 공공문제의 처리, 정부의 행정관리를 뜻하는 폴리스의 의미로 변화하였습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정책이라는 의미는 도시국가, 또 경찰, 정치와 같은 의미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정책이 정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가 또는 정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정책 역시 국가나 정부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개념은 정책의 종류라든가 또 기능,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개념도 매우 다양합니다. 매스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정책의 용어로 활동 분야의 명칭으로서 정책이 있는데요.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또 외교정책, 주택정책 뭐 이런 게 있고 일반적인 목적 혹은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산적 복지, 또 참여복지 있고 또 특정한 제안으로서의 정책이 있습니다.
규제 개혁을 통한 현실화 정책, 근로소득 지원세제가 있고, 또 정부의 결정으로서의 정책입니다.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식적 승인으로서의 정책입니다. 법안이란 이제 명령이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거, 이제 그 입법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식적 승인으로서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책은 이제 비교적 구체적 제시되는데, 연금제도라든가 의료급여제도, 또 노인복지제, 최저임금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산출로서의 정책은 정부 제공으로 요양시설이라든가 주야간 보호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성과로서의 정책은 활동 역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론 혹은 모델로서의 정책이 있고, 또 과정으로서의 정책이 있습니다. 앞서 그 말한 9가지 정책 의미들은 대부분 목적의 이제 진술이나 또 제안, 결정의 순간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 등 정지 사진으로 이제 비유될 수 있는데, 과정으로서의 정책은 정책 결정 과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의 학자별 개념과 정의입니다. 티트머스는 정해진 목적을 향한 행동을 결정하는 원리라고 했습니다. 또 칸의 정책은 목표의 결정,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일정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이면 어떤 목표의 결정이라든가 대안의 검토, 전략의 수립과 같은 이런 그 용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는 정책을 뭐라고 정의했냐.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행동 방향이나 계획의 바탕을 이루는 제반 결정과 선택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음 이제 풀리는 목적이나 또 가치 있는 결과의 공식적 비공식 표입니다. 또 선택된 대안들의 방향을 제시한 바람직한 결과의 진술이다. 또 우선순위 정하기, 하나의 조직 원칙, 또 지속적인 계획,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입니다. 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입장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사회 선택의 결과이다. 또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정책이란 이제 행동의 원칙, 또 계획 혹은 과정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정책의 의미는 다양한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일반적으로 디미트와 다이 정의처럼 정부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복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간의 그런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제도 및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둘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은 소득이라든가 의료, 주택, 교육, 고용 및 개인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지침이나 이들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서비스 및 급여의 배분 원칙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정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배분과 급여를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행동지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국은 사회정책, 사회행정 또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며 사회보장, 건강, 교육, 또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을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5년 세계 최초 사회보장법이 제정됐는데,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더 자주 쓰이며 복지라는 단어는 공공부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에서 이제 미국에는 많이 활동했는데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즉 정부기관이나 또 자발적 비영리 조직, 영리 추구 조직을 통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이제 독일은 어떻게 했냐. 독일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 정책보다 광의의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독일은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했는데요. 1883년 질병보험부터 이제 쭉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동정책 중심의 개념이 주류를 이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이 점차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우라 후미오는 일반 행정 서비스로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또 수단, 자원 조달, 배분, 기관 운영 등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내용과 대한 검토와 그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OECD에서는 통합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 사회정책으로 사회경제정책을 하부 시스템으로 하는 그 가족, 또 지역사회, 계층과 사회이동, 가치관, 문화까지 포함하는 통합사회정책을 썼다. 적극적 사회정책 표방했는데요. 생산 가능 계층의 투자 확대와 또 살펴보면 빈곤 퇴치, 근로유인 강화, 고용, 인적 자원 개발,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노화를 지원했다. 또 아동 빈곤 문제 완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다. 또 복지 다원주의를 실현했다. OECD의 통합사회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적극적 노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극적 노화 지원인데 무슨 내용이냐? 또 신체적, 정신적 활동은 저하되지 않았지만 나이는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또 아동 빈곤 문제 완화, 저출산도 상당히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죠. 저출산. 그 부모의 일과 가정 생활이 조화로운 양립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죠. 복지 다원주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 개념은 복지 선진국답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그 평등한 급여와 서비스를 국가의 일반 재정을 사용하여 제공한다. 보편주의, 연대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고 높은 수준의 재분배 달성, 또 성장과 분배의 성공적인 조화를 했다 이거죠. 다음은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조세 정책을 했는데요. 조세의 징수 규모와 징수 방식을 조절하여 재원 확보와 경제의 안정 및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복지 정책으로서의 조세 정책으로는 부의소득세가 있다. 그럼 여기서 부의소득세가 뭐냐? 개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또는 소득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저생계비와 실제 소득 간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준 제도다. 1976년 노벨 경제학상 밀턴 프리드먼이 조지 스티글리와 함께 1940년대에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이제 노동정책이 있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여기 이제 노동정책에서 소극적 정책은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래서 실업자가 된 경우에 실업자에게 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적극적 정책으로는 취업 알선이라든가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하는 것을 적극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의회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소득 상실 시 소득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사회보험이라든가 또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를 일컫습니다. 건강보장정책으로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와 예방의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국가 책임하에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및 부조, 보건의료 서비스이겠죠. 또 주택보장정책이겠죠. 주택의 철거, 정비 및 재개발, 또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있겠습니다. 대인적 사회서비스,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을 이제 대상으로 복지 정책이 있겠습니다. 지구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대인적 사회 서비스도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교육 정책은 교육 접근 기회를 확대시키고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재정을 확대한다. 사회교육 활성화를 기하고 영유아 보육, 저소득 중고생을 지원한다. 이런 것을 교육정책에 포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입니다. 문제 지향성이 있고 또 가치 지향성이 있고 또 서비스 지향성이라고 체제 지향성, 거시 정책 지향성, 처방 지향성, 변동 지향성, 초합리적 과정 지향성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존슨은 이제 변화하는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은 앞으로도 사회 변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다. 또 존슨은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가치 개입적 정책이다. 뭐 비슷합니다만은 또 희소성이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이다. 또 이익 집단의 힘이 약한 정책이다. 또 내용 포착이 어려운 정책이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가치에 의해입니다.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개인마다 중요도가 다르며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치 기준도 변하는 것입니다. 윌딩과 조지의 그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가치는 자유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평등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을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사회주의적인 가치 사이에 갈등과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을 보고 이 가치들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어떻게 달리 해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니스와 틸톤 경우는 가치로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성을 들었습니다. 프리들랜더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가치로 개인적 가치, 또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적 연대성의 가치로 정리했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배분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 생존권, 평등, 형평의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인데요. 사회복지의 가치는 이제 인간의 존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종성이라든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무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인간 존중의 가치는 세계 인권선언문과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이러한 제도적 규정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회복지 실천 원칙의 하나인 수용에서도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움,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별받아서는 안 되죠. 인간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생존권의 보장입니다.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생존권 역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이제 살아갈 권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국가에서 생존 유지에 필요한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활에 필요한 그 급여라든가 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요. 자본주의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서 생존권의 개념이 등장했는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생존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죠.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곤, 교통사고, 질병 또는 재해 등으로 최저 생활 수준에 미달하거나 생계 위협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민 가운데 최하위 소득 계층의 생활 정도를 말하거나 그 목숨만 부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에서 급여나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정치 운영 방식이 곧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원형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자유민에 의한 정치 참가 방식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사상 제도가 정치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역시 그 시민 계급이 절대 군주 정치를 타도하고 근대 국가를 형성한 17,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얘기를 하겠죠. 주권을 찾기 위해서 왕이나 특권 계급은 귀족에 맞서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또 기본적 인권 존중, 법의 지배, 또 민주적 정치 제도의 확립 등 민주주의적 사상 및 제도의 원형이 형성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사고 방식을 체계화한 것이 홉스, 로크, 루소 등이며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각종 헌법과 선언에 반영되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민주주의 과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시정, 또 사회적 약자의 구제라는 방향으로 중점이 이제 이동되었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여도 불가피하다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권의 확보는 참여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위상 정립과 역할 증대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연대의식입니다.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대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나 또 연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이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그 구성 간의 어떤 따뜻한 정과 협동정신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통의 위협에 빠지게 되면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예방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사회적 위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빈곤이라든가 질병, 노력, 사막, 재해 등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그런 사회보험제도, 뭐 이런 것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떤 그 공동의 협동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는 가치 실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유라 이러면 뭡니까? 뭐 사전적 의미는 뭐 스스로 말미암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하여튼 외부로부터 강제와 억압이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자유란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직 등으로부터 그 부당한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심리적 자유인데요.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 자유입니다. 그 소극적 자유는 강요와 강압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을 받게 된다거나, 또 아동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야.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소극적 자유 침해 상황은 그 다른 사회복지 가치를 통해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 가지 예로 움직이기조차 힘들고 시각장애까지 가진 어떤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또 하게 되고 옷도 갈아입고 있었다. 이 장애인은 이제 자유로운가? 소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애인은 어떠한 강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유 측면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선택의 자유와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심리적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런 의미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그러나 이 장애인은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재활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국가가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개입활동은 개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그런 그 개입활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치 기반인 인간의 존중이나 또 평등의 실현 등에 근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복지 가치로서 자유의 중요성은 사회복지 실천 원칙 중에 하나인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있기 경우에는 타인이나 또 사회에 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 개인에게 미치는 해는 신체적인 해로 타인의 신체적인 해가 없도록 제한된다. 또 물질적인 해로 물질적 손해 이런 것이 또 없도록 제한한다. 물론 물질적인 해는 신체적인 해보다는 제한 근거가 약하겠죠. 사람도 중요하니까. 정서적 심리적인 해가 있다. 저는 물리적인 해는 이제 좀 측정이 용이한데 심리적, 정서적 이런 해는 참 객관적으로 측정이 하기 굉장히 힘들죠. 이런 정서적 심리적인 해의 경우는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대두가 되죠. 그렇다고 정서적 심리적인 해를 간과할 수는 없으며 오늘날과 같은 이제 고도의 산업화 사회일수록 정서적인 해는 더욱 중요하다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 심리적인 이런 해의 경우가 상당히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정서적 심리적인 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많이 필요하다. 다음 사회에 미치는 해입니다. 축적된 해를 이제 막기 위한 조치로 여기서 뭐 잔디 출입 금지나 국립공원의 휴식연제, 사회보험의 의무 가입 규정 이런 게 들어왔는데요. 잔디 출입이나 국립공원 휴식연제는 뭐 아시다시피 환경보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무제한 자율해가지고 막 드나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게 되겠죠.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사회보험에 이제 가입하지 않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대규모의 위험을 분산시켜가지고 위험에 대한 보장과 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의무 가입 규정이 없다면 제도의 존립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에 이제 축적된 해를 막기 위해서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다.
다음은 이제 평등을 볼 수 있습니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또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기회의 평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량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평등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수량적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빈자 등에게 이제 사회적 기여나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서 빈부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정책 사례로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 정도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 배분을 달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결과의 평등에 이제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의 존재를 용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해당되겠죠. 기여금, 즉 보험료를 이제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 정책도 공평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열등처의 원칙 역시 이러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의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의 평등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인데 과정에서 이제 기회를 똑같이 제공하면서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의 이제 평등은 그 결과의 불평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수많은 불평등한 결과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기회평등 정책 사례로 농어촌 학생 대학 입학 특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제 참고하고 가시고요. 형평이 있습니다. 다. 공정한 처우라는 의미와 이제 연관된 것인데 비례적 평등이요. 하고 같죠. 개인의 업적이라든가 공헌, 능력 및 각출 등에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재반급여, 사회보험급여, 또 평등의 원칙에서 형평성의 원칙으로 1970년대 이후 이제 이동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례급여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으로 변경되죠.
다시 말하면 이제 기초연금이나 공적 부조제도 등으로 표현되는 국민적 최저한의 보장은 국가의 이제 의무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이상의 급여 배분은 형평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각국의 사회복지정책 경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적절성입니다. 적절성의 가치는 사회복지급여의 할당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에 적절한 정도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는 형평성의 가치를 강조하겠죠. 사회주의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다음은 이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문제는 무한한 사람들의 욕구를 희소한 사회적 자원으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능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용과 관련된. 이러한 효율성에는 목표의 효율성, 또 운영의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목표에 대한 효율성은 목표에 대한 낭비가 없이 정확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자가 목표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선별주의 선언을 하고요. 운영의 효율성은 운영비를 적게 들여서 비용 절감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편주의에 더 선호하죠. 예로 사회보험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 또 보편주의하고 이제 그런 방식의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4대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죠. 운영 효율성을 비한 것이다. 근데 이제 한 조사에 의하면은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급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선정, 또 전달체계의 수립 등 많은 운영 비용이 필요한데,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비용은 GNP의 약 3% 정도가 된다 합니다. 이게 굉장하죠. 운영의 효율성이 경비를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알 수 있죠. 비중이 크죠. 다음은 이제 효과성입니다. 효과성은 사회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로 욕구 충족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이제 얼마쯤 달성했느냐, 이게 이제 효과성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욕구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욕구 해결책으로
선택된 사회복지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적합하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나. 그런 관심을 많은 것입니다. 가능한 한 사회복지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모색되어야 합니다. 종종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목표가 향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가치는 과연 대상자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한 문제를 이제 기울여주죠.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의 가치는 어떤 질적인 측면을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문제는 많은 한자를 가지고 있죠. 얼마나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측정에 따른 문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제 복지국가가 재정적 위기를 맞았죠. 그래서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 그런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별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복지 정책의 전체에 대하여 효과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그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별 사회복지기관의 기능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소위 이제 책임성의 문제죠. 끝으로 편익성과 접근성입니다. 편익성과 접근성으로는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하더라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치 역시 관리와 이제 운영에 연관된 가치인데 대상자들이 이용에 얼마나 이제 편리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화폐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것을 정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편익성과 접근성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화폐적이고 전문적인 욕구 해결은 사회복지 시설을 통하여 인적이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구상과 실현에 있어 전문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어떻게 편리하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고 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소용은 있죠. 특별히 이제 이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을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어떤 그런 실천적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의미와 개념 및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강의 관계로 출결 상황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과제를 부여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매주 수업 전일까지 학교 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명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입니다. 한 서너 줄 정도 정리해서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